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친근하신,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친근하신 분이고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30분이 됐네요. 그러면 그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2021년도 추계 공동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학술회의는 그 산업클러스터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공동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인데요. 아침에 9시 30분 이른 시간에 다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제1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이제 기획 세미나로 주제는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입지 정책입니다. 발제는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님께서 산업 대전환에 따른 입지 정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정찬 국토연구원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최효섭 팀장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효섭 팀장님께서 발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 사업평가단의 윤칠섭 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성균관대학의 이경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의 최준석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 발제, 토론 모두 지금 이 온라인 세션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원빈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공유하면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예. 네. 그러면 이원빈 박사님께서 산업 대전환에 따른 산업입지 정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분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원빈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발표에 이제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중요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게 된 영광을 얻게 돼서 무한하게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아마 저희 세션에 배당된 게 뭐 60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발표를 두 분이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20분 이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한번 자료를 드렸었기 때문에 미리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발표를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발표를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대전환,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과 같은 이런 기술의 대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입지 정책이 이제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발표하고 그랬던 것들을 좀 모아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문제 제기로서 이제 산업 대전환의 도래, 그리고 현재 산업입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정 지원 사업과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내용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업입지와 관련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전망하고 난 뒤에 여기에 따른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대전환의 도래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도전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다가온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4차 혁명, 그리고 디지털 이 전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린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뭉쳐지면서 산업의 대전환에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라고 한번 제목 잡아왔습니다. 대전환의 도전과 관련돼서는 세계 차원의 부분과 국내 부분을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특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린과 디지털 이렇게 이중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런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그것이 전 산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의 시기에 도래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린 산업혁명이 또 다른 축으로서 전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중의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국제 경제 질서에 있어서 전환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이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 약화되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산업 패권 경쟁이 이제 미중 간에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그전에는 WTO로 대표되어지는 어떤 그 글로벌 협력 경제 체제였던 것이 이러한 그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산업 강대국들이 이 시장 경제, 자율 경제 체제에서 어떤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동원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도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점점 이제 전 부문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양극화, 거기에 따른 산업의 이중 구조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면서 지방 소멸의 위험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전 부분에 그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도 국내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양적인 투자 자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 양적인 증가가 성장률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각 국가들이 경제산업 전환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그 경기 부양을 넘어서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분야들 그리고 그린 전환과 관련된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그런 성장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주요국의 경제산업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산업 전략 자체가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그런 사회적 목표 달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목표 달성과 경제적 우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제산업 전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처럼 목표를 설정을 하지만은 그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게 따라서 어떤 그 계획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하는 이런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계획화 경제를 다시 한번 재도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 뉴딜 이후에 사실 그 서방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계획화 경제는 사실 자취를 감췄던 것이 이제 얼마 전까지의 전반적인 주요 선진국의 경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와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 이후로는 이런 계획화 어떤 경제 계획의 도입이 오히려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산업 대전환을 뒷받침할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대내외 일체형의 산업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빌드 백 배터리라고 하는 BBB 성장 정책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4조 달러와 관련 투자를 중앙정부 재정 지출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대투자 계획을 통해서 5년 동안 57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이런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을 동반한 그런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계획화 경제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부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공공과 민간 협력에 의한 미래를 위한 대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형의 공공 투자를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이러한 그 공공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중물형 공공 투자의 확대는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 부분의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문별 대투자를 통해서 이와 연계되어 있는 각 부문별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수 기반의 확대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이제 수출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대외 의존형 그런 성장 정책을 추진했는데 물론 그것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보다 더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 연대할 수 있는 세대 간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형 경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이나 에너지 산업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신성장 동력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분야별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린 전환의 가속화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국부론으로 대표되어지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 그 이제 DNA라고 그렇게 약자 글자만 따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DNA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사회적인 목표가 더 중점이 됐던 탄소 중립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산업의 성장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이런 탄소 중립 부분을 산업 부분의 성장 동력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원빈 박사님 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지금 제일 없어서 좀 예, 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혁신 나눕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그 과제 중 하나인데 균형 성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그 속에서 현재 산업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산업단지 최근 5년간의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원 부분의 재정 운영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9년 예산까지를 했는데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신규 산단 지원이 있고 그리고 기존 산단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8년 이전까지 17년 그 이전부터 쭉 보더라도 이 관련된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기존 산단의 지원과 관련된 것보다도 이 신규 산단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년 이후부터 그 기존 산단의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산업단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예산 확대와 더불어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존 산업단지 혁신과 관련돼서는 산단 환경 조성 사업, 노후공단 재정비, 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 융합지구 조성 사업, 그리고 부처 협력 사업으로서 협력단지 조성이라든지 문화부가 하고 있는 문화재생 사업들이 있고요. 신규 산단 개발 지원과 관련돼서는 산단 진입도로와 도시층단 산단 지원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하고 다른 사업들을 다 모아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평가 대상에서는 제가 제외하고서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을 했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직신 지원에 있어서 일정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고용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어떤 산업의 기업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원 정책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인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단지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주로 20대나 30대인데 반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력 분포는 4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생산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산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여전히 지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한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샬이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편익을 가지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산업단지 입주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이라는 것은 뭐 중간 투입제나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든지 숙련 인력의 확보 용이성이라든지 지식의 확산, 이러한 어떤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업단지 산업 집적지의 유형을 이렇게 이제 9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제가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크라프트업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정보 DB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추정을 해본 결과 이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그 유의적인 그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총요소 생산성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특징은 이 한단 입주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입주한 그 다음에부터 바로 관측이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입주 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점점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입주로 인한 그 생산성 증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기인하면은 산업단지를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입주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산 등을 통해서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의 변화와 전망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입지와 관련돼서도 여기에 변화에 대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지역적인 입지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권의 복합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입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의 확대나 첨단 센서들을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되는 그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기술 인력들은 주로 대도시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도시권이 이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도 입지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이 점점 확대될 그런 상황이라고 특히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의 이제 생산 방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 규모가 향후 점점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고급 인력들, 창조적 계급이 선호하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외곽보다는 대도시 내에 어떤 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 입지의 도시지향적 특성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 간의 입지 경쟁력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업 지원, 특히 이제 수요 기반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입지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5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수요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에 창업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창업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형 사용용지에 대한 수요도 향후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생태계 중심의 개방형 산업 입지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달성을 위한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광역적이고 초광역적인 그 연계 협력과 더불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입지 정책 패러다임의 진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그 산업 입지에서는 주변 기업, 주변 지역과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의 혁신의 확산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은비 교수님 조금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개편 방향 전망 속에서 개편 방안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 재정 지원 투자의 규모가 절대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대상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산단에 투입되는 재정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 큰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지역적인 연계를 통해서 글로벌 상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형태로 산업입지 정책도 전환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이 재원이 들어가는 산업단지 이 모델링에 있어서는 공급만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완전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책 과제로서는 지역 전략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 산업단지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개방형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광역 경제권은 산업 경제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산업 경제권하고 기술적 보안각에 기반한 기술 경제권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떤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러한 어떤 연관 관계에 의한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향후의 지역들도 이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때 이러한 그 지역 경제권의 핵심이 되는 산업 입지 내에 글로벌 혁신 체제의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이제 인바운드 중심의 글로벌 협력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아웃바운드형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 지원 체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명 산단 공급 중심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국토부의 신규 산단 지원 사업들을 도시명 도첨단지 산단 지원 형태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통합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게 기반한 효율적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이제 노후산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의 심의라든지 사업선정 평가가 어떤 각 단계별 추진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이 국토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 혁신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기관이 이걸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 유사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서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부처 공동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들이 이제 각 부처들을 다 컨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지방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균형 발전적인 측면들도 여기에서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산업부의 산단 환경 조성 사업의 펀드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뭐 수익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지역의 혜택을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오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투자 대전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산업 입지에 어떻게 큰 방향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의 이정창 박사님께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10시 20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발제를 조금 빨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또 한 3, 4분 정도의 그런 토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박사님,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음소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들리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의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에는 쪽 산업 입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뭐 그린뉴딜 탄소 중립 쪽의 연구를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이원빈 박사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약간 탄소 중립 쪽에 관련돼서 핵심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환경, 경제, 사회적인 위기와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린 뉴딜이 추진됐습니다.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뭐 파리 협정에 의해서 신기후 체제 2030년까지 그러니까 2100년에 이제 지구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뭐 1.5도씩까지 낮추자. 그다음에 2030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환경적인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 특히 일자리 위기, 장기간 동안 이제 일자리 위기에 이제 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불평등 위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SDG의 2030의 의제의 이제 기본 원칙이 한 사람도 뒤처지게 하지 말자.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과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면, 뭐 ESSD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 원칙이었는데 여기 이제 사회적인 면, 경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국가를 이끌기 굉장히 힘들다.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도에 그린 뉴딜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점이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먼저 이제 국가 전략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그린딜이 발표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2020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중기 재정 계획으로 예산이 직접 투여되는 세계 최초의 어떤 실행적 뉴딜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린뉴딜 잘 아시다시피 녹색과 환경 분야에 국가가 이제 대규모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와 신산업 시장, 불평등 해소를 등 이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왜 이런 그린 뉴딜인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녹색과 환경 분야의 대규모 국가 재정을 통해서 기후 위기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창출하는 동시에 특히 이런 기후 위기와 일자리 위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인 그런 기후에 대한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속 가능성 수단으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에서 특히 이런 쪽으로 그린 뉴딜 쪽으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화 그린 뉴딜에 이제 발족이 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10대 과제 중에 스마트 그린 산단이 뽑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2022년,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15개까지 늘리고 클린 팩토리,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연계 산단, 소규모 사업장, 오염 방지 시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서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3개월 후에는 이제 지역 균형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면 이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서 같이 투입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 뉴딜 이제 7월에 그린 뉴딜이 이제 시행이 됐다면 불과 3개월 후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5월에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약속을 하고요. 이제 그린 뉴딜 2.0이 2개월 후 7월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별건 없고 동일한 내용이 이제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법, 이제 기후위기 대응법이 이제 법사위가 이제 통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7번째인가 14번째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18년 대비 35% 이상 상향할 것을 법정 목표로 이제 정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10월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30 NDC 상향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 그다음에 이번 달 초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COP26 이 약속과 같이 COP26 글래스고에서 이제 상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새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거의 1995년 거의 30년 전 수준의 배출 목표까지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줄일 필요가 많이 있고요. 산업단지를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에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국가 GDP의 절반, 국가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사분기 보면 220만 명의 근로자가 이제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의 대전환, 환경적으로 이제 대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뭐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근로자라든지 석유화학계 이런 쪽 근로자들 일자리 위가 굉장히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기존에는 어떤 규범적인 면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금 중에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뭐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하지 가슴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손발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산업용 갑과 을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물밑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세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경세는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좀 약하게 이제 발표가 돼서 EU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가 간접 배출이 아니라 직접 배출에 이제 철강 부분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렇게 아주 크게 우려했던 만큼 아주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이게 점점 확대될 예정이고 미국도 자체적인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환경 부담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강화. 이건 비용적인 위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자본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투자하는 그런 이제 자금적인 면에서도 ESG 관련된 코드나 이런 규범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ESG에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판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SG 코드에 맞지 않으면 좀 뭐 팔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글로벌 체인에서 좀 뒤떨어질 확률이 있고 알리백 국경세 각종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돈과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산업단지 정책 사업들을 보면 많은 일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2017년도부터 해왔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한
그것도 보면 환경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적인 부분들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팩토리에서 이제 산업단지로 점점 이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특히 이런 수소순환이라든가 뭐 뱀스, 팩토리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실증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선도산단 같은 창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에너지 관련된 부분, 반월시화도 뭐 미세먼지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공장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4월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에서도 신규적으로 이제 환경성과 기업 혁신, 특히 신규 단계에서 조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부분과 친환경화 부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돼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그 국가적인 목표인데요. 지금 공간 단위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장 이런 점 단위가 있고요. 이거를 면 단위로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 단위로 어떻게 해서 탄소 중립 산업 단지를 실현할 것인가를 보면 이렇게 공간 위계로 저희는 이제 또 공간을 다루다 보기 때문에 공간 단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점 단위에서는 공장 단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선 단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 특히 흡수원 부분들, 녹지축이라든지 하천축, 면 단위에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팩토리 부분이 아니라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컴플렉스 단위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분산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원 단계에서도 공장에서는 뭐 단열이라든가 옥상, 그다음에 선단에서는 녹지축, 하천축, 면단에서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수공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단위에서 면 단위의 이제 확장과 이제 상호 연계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제로 에너지 팩토리 기술들은 각각 그 점 단위에 대한 패시브 기술들, 패시브 에너지 계통을 건드리지 않는 기술들이 있어서 단열이라든가 창호, 기밀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액티브는 이제 에너지 계통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 에너지를 직접 발전원들을 이제 설치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공간 단위로 확장하려면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공간 구조, 그다음에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녹지 공간, 그다음에 에너지 계통 부분에서도 어떤 에너지 순환, 그다음에 공간 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에너지 생산 설치, 그다음에 공간 단위에서 에어리어나 어떤 컴플렉스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점 단위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의무화 로드맵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이런 1000제곱,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그다음에 2030년도부터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 8월에 본인증을 60건 정도가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예비 인증은 이제 설계도 가지고 이제 받는 거고, 본인증은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사용 허가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실사 나가서 이제 받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올해 1월에 이제 힘폐 제로 에너지 팩토리라서 공장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제 제로 에너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자립률이 이제 30%로 받았고요. 5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폐 같은 경우에는 옥상과 이렇게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30%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런 점 단위에서는 공장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선과 면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드를 통해서 공간 단위 어떤 에너지 자립과 이제 탄소 중립 기반을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한전에서 오픈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을 이제 우선 테크노산단과 이제 나비혁신산단에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배후 도시과 지역과의 연계,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의 전체적인 공간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배후 도시와 지역과의 연계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과 이 지역 단위에서의 이런 통합 발전소 개념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외연을 점점 확산할 내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분산형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에너지 발전원, 분산된 이런 발전원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거 아키텍처의 문제라고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별적으로 다 이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중요한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MRB 체계가 이제 구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차원에서 자체적인 이제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측정을 하고 이거를 보고를 해서 그게 맞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수준에 대한 이제 캡을 씌우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페널티를 가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 산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과가 된 그 감속되는 국가 관리한다면 그 이외에 비제도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기업들에 의해서는 이런 측정과 보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부터 먼저 만들어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선진 사례인데 이거는 자료들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뒷편에 그 예. 저기 계속해서 그 저기 기다리는 세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재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닙니다. 예. 일단은 두 큰 흐름 속에서 대전환의 산업단지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의 친환경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그런 현황과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의 토론이 있는데 네 분의 토론도 조금 빨리 좀 한 3분 내에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효섭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최효섭 팀장입니다. 두 분 박사님 귀한 발표 잘 들었고요. 발제해 주신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산업 집적 효과 측면과 친환경 산단 관점에서 산업입지 정책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산업 집적 효과 측면인데요. 최근 제조업 집적 효과가 지역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는데 제조업 집적 효과는 산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원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업입지의 도시 지향적 특성이 강화되고 지역 간 입지 경쟁력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도심의 핵심 기능을 접목하는 도심 연계형 산단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 진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지와 연접한 산단의 경우 물리적 공간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 간의 기능적 연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경계를 확장하는 네트워크형 산업단지 개념을 접목하여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산단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고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단기로는 제조 사업장의 생산 공정 단계부터 4대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 화학 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저탄소 클린 팩토리 전환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탄소 자원화를 위한 산업이 필요한데 산단 내 탄소 포집 활용을 위한 공동 설비 구축과 CCUS를 적용하는 실증 단지를 선정 운영하는 산단형 CCUS 실증 사업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산업단지별로 오염 물질 배출 유형이 다양하고 특정 산단에 특정 오염 물질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단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는 그 기업을 평가를 하는 중간조직의 경북 지역산업평가단의 윤칠석 단장님께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산단의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열린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산단의 그 입지적 가치 중에 우리가 이제 산단이라고 하면은 기업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계속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거였다면은 오히려 이제 비워가면서 산업단지의 매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아까 그 이정찬 박사님에도 창원 산단 예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됩니다. 특히 그 파크투파크, 아까 남천공원화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저 비워지는 공간을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비움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이런 걸 함으로써 특히 이제 공단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까 분석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런 그 젊은 그 좀 전략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산단이 가고 싶은 곳이 되는 이런 산단의 매력 높이기 이 방안이 하나 조금 강조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산업입지 정책의 조화. 특히 이제 우리도 보면은 과학기술 시스템하고 산업생산 시스템, 기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많은 그런 그 지원 정책들이 펼쳐져 오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조금 그 통합되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강소기업 개발특구라든지 연구개발특구, 생산 시스템 쪽에서는 산학융합지구,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라든가 있고요. 미래형 산단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업 지원 시스템 쪽에 스마트 그린 산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입지에 초점이 맞춰주면서 별개로 되어 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강조하셨던 그 네트워크라는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계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민간 활력을 극대화, 많이 활용할 때 자생력이 강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고 힘들지만 지역에서 보면은 예산과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늘 역부족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시도했던 그런 미니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부산 쪽에서 이런 그 산단 자율형 미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산학연 협업 활성화, 그 조금 더 적극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그 신내생적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외생적이냐 내생적이냐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진짜 내가 부족하다면은 외부 필요한 기업들도 유치를 하면서 기본 틀은 내생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혼합해가는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런 그 산업 환경 등 여건 변화에 기업 현장이 기업이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부분, 소위 이제 비대면 사회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적응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좀 거창한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플랫폼 경제, 또 구독 경제, 최근에는 또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그래도 작게라도 현장에서 뭔가 찾고 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계에서 성균관대학의 이경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이경미 교수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썸짓한데요. 사실은 저는 아직도 지역 현장을 각 부처별로 일하면서 돌아봐서 사실은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이론적으로 강한 분들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해 없기를 일단 바라요. 저는 그냥 실무 현장에서 느끼고 바라본 건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미리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아직도 산단을 위한 산단 입지 정책에만 매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최근에 일본의 슈퍼시티를 이렇게 한 거는 뭐 이정찬 박사님은 뭐 더 전문가니까 아실 텐데 결국은 주민이 체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바라보는 산단의 관점은 올드한 산단,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봐왔던 워딩들이 계속 있고 이거를 아직도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주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 세부 내역을 했는데 저는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DX 시대에서 산업단지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실행이 필요할까? 그게 지금 뭐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정찬 박사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원빈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고 느끼고 가속화되는 DX 시대에 맞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정된 그런 공간에서만 해야 되나? 아까 우리 윤 단장님이 메타버스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AI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에서 그러면 아직도 한정된 공간만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ESG라는 말이 기업 경영에 많이 포커스 되지만 이제 공공성에도 많이 되는데 그럼 산업단지의 실제적인 ESG, 뭐 아까 뭐 포용성도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걸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 연구가들이니까. 그렇게 돼야 그 산업단지 ESG 개념에 따라서 그린과 디지털은 어떻게 우리가 입력을 시킬 건가. 그렇게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는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인데 그게 이상하게 이런 산업단지에 녹여있지 않는다는 게 제일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환경 대응은 에이자일한 거와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한 걸로 두 개 좀 구분을 할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재정리하면 우리 이원빈 박사님 거랑 이정찬 박사님께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다시 한번 봐야 되냐면 DX 시대의 융합성, 그다음에 지능성, 그것이 어떻게 한정된 그 기간 동안에 유연성을 갖는가, 그게 우리 입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인구 소멸이에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왜 우리 산다는 뭐 외부 확장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제가 보면 ASAP로 입지 정책에 반영이 돼야 큰 그림, 메가시티건 초강력 연계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을 바탕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학계를 대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산학연입니다. 연예 산업연구원의 최준석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듣고 또 토론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현빈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혁신 잠재력이 우수한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또 이 산업단지를 신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와 스케일업이 함께 일어날 곳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정말 공감이 됐는데, 근데 이제 혁신 잠재력이 우수한 산단은 이제 수도권과 그 인접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그 혁신 잠재력이 낮고 또 생산 기능만 남아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혁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거점 3단은 중점을 육성해야 된다 하셨고, 실제로 그 거점 3단에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연계 3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 3단을 거점 3단과 어떻게 연계해서 경쟁력 강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정찬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는 이제 상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문에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패시브 하우스나 뭐 제로 에너지 공장 뭐 다 개념은 좋은데 기업이 이것들을 비용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충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주구부터 이제 도시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셨는데, 산업 부분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시 차원이 아니라 산업단지에서의 탄소 중립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신규 조성 산단과 기존 산단은 좀 분리해가지고 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 풍력, 태양광, 발전 이것과 이제 연계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정찬 박사님께서 제시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신규 조성 산단에 좀 적합한 것 같고, 기존 산단에 좀 맞는 이거를 좀 그 스마트 그 그린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역시 중재적인 입장에서 잘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20분이면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 세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뭐 좀 10분 안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빈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발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계속 적적을 해서 아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 분의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은빈 박사님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줌 회의를 하는 게 이게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제가 효율적으로 써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말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토론자분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은 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산업입지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는 꼭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윤치숙 단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뭐 지방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컨택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은 애로를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게 부처마다 다 다르고 예산 사업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게 이제 산업 입지 지원 체계의 통합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꼭 좀 돼야 된다. 사실 체계는 좀 갖춰져 있는데 국무조정실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하도록 법적인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예산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3단 산업지역 관련된 예산 사업들은 물론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년 그 해에 가서 예산 당국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산업단지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이걸 개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원 체계에 특별 회계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런 그 산업 입지와 관련된 안정적인 그 재정 지원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두 가지는 꼭 좀 해결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오랫동안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 산업 입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고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정찬 박사님께서 이 지금 네 분의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많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어떤 뭐 합리성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글로벌 방향은 어쨌든 2050년까지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글로벌의 어떤 경제 어떤 그런 룰로서 이제 탄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됨으로써 어쨌든 이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최우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 문제입니다.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이제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계속 오랫동안 이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지원들이나 어떤 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이 안 해온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재생에너지는 사실 이게 에너지 환경이 기후환경 척박한 곳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계속 많이 분다든지 사막처럼 햇빛이 계속 분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유리한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박하게 큰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디테일로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실제 산업계, 기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윗분들이 큰 방향을 설정을 했다면 그 밑에는 다 이제 아랫부분이 이제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갭이 있어서 이거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용미 교수님께서 이제 이용미 교수님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때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 인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특히 뭐 2050년 되면 저희가 뭐 2,500만 명, 2,8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는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기존 확실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컨스탄트고요. 출생률이나 이런 거 해서 거의 이제 확실한 그런 사실로 규정하면 되고 유일하게 변수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들이 비게 되고 이제 뭐 빈집뿐만 아니라 뭐 빈 기업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후계자 문제들 잘 돌아가고 있어도 아무 문제 잘 돌아가고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든지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경영자가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제 산업단지의 연계뿐만 아니라 어떤 배후 도시와의 연계들, 그다음에 초경학, 초광역적인 부분에서 이제 압축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초과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이라 이게 계속 저희가 이 방을 쓸 수 있어서 그 뒤에는 조금 제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용빈 박사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전환기 시대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아래에 있어서의 현장 관점 속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많은 저기 토론자 위원께서 결국은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고 기업의 현장 관점 속에서 이걸 바라보고 또 기업의 이걸 비용 관점 속에서 어떤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히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님께서 나오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실현 가능한 방법 속에서 산학연이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그 전환 시대에 이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의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또 좋은 발제에 또 좋은 토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지금 여기에 또 이런
그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이렇게 좀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뭐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온라인에 또 이렇게 그 좋은 이렇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제 1세션 전문가 기획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